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38살이고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겪은 일이 너무 끔찍해서 아직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나아질까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12년 동안 함께한 배우자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학대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몰래 정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요.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우연히 발견한 폐쇄회로 영상 속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괴물이 찍혀 있었어요. 그 괴물의 얼굴은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주했던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화면 속에서 남편은 제 아버지를 좁은 화장실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는 냉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자기가 한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즐거운 것처럼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 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지만 제 심장은 그보다 더 심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믿었던 12년이 사실은 가장 잔혹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쩌면 여러분도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가면을 쓴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 가족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날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머니는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하얀 천으로 덮여 계셨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죠. 그런데 제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으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돌봐주셨으니까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셨고 일상생활도 혼자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복잡한 일이나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돈 계산도 서툴렀고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모가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고모는 아버지의 친여동생이셨는데 공인중개사로 일하시면서도 시간을 내서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제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아버지를 돌봐주시고 제가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셨죠. 고모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실상 집안의 가장은 제가 되어야 했어요. 10살짜리 아이가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 저녁 준비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제 일과였어요. 숙제는 밤늦게 했고요. 친구들이 학원 다니고 놀러 갈 때 저는 집에서 아버지와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중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제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했지만 저는 늘 거절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놀림받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실제로 한 번은 반아이가 우연히 아버지를 보고는 뒤에서 수군거리더라고요. 서영이네 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예 친구를 사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 먹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걱정하셔서 상담도 몇 번 받았지만 딱히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학교 다니고 집에 와서 아버지 돌보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대학은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다른 도시로 가서 자취하는 건 꿈도 못 꿨죠.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대학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수업 듣고 집에 와서 아버지 돌보고, 동아리도 안 들었고 MT도 안 갔고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어요. 24살에 취직했어요. 중소기업 마케팅 팀이었는데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친절했고 일도 재미있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사회생활을 배워갔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 먹고 가끔 회식에도 참여했어요. 물론 2차는 절대 안 갔지만요.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시니까요. 26살 되던 해 팀에 새로 들어온 남자 선배가 있었어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점심때마다 같이 먹자고 하고 퇴근 후에 저녁도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몇 번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선배가 고백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아버지의 장애,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요. 그 선배는 처음엔 괜찮아, 이해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었어요.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역시 나는 연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 후로 누가 관심을 보여도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요. 어차피 제 상황을 알면 떠날 텐데 상처받기 전에 미리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27, 28, 29, 30.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도 나는 저런 삶을 살 수 없어라고 체념했어요. 그런데 제가 31살이 됐을 때 운명처럼 강지훈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훈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는데 회사 거래처 담당자였어요. 저희 회사에서 판촉물을 제작하는데 지훈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납품받게 된 거죠. 처음 미팅에서 만났을 때 지훈이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강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끝나고 나서 지훈이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서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편안했어요. 지훈이는 제 말을 잘 들어줬고 적절하게 반응해줬어요. 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업무상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일 때문이었어요. 납품 관련해서 조율할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과 상관없는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지훈이가 먼저 오늘 날씨 좋은데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하고 물어오기도 하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괜찮으세요? 힘든 일 있으시면 이야기해요 하고 걱정해 주기도 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지훈이가 정식으로 고백했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서영 씨, 저 서영 씨를 좋아해요. 사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요. 저는 지훈이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훈 씨, 제 상황이 좀 특별해요. 그래서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지훈이는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아버지의 지적 장애, 제가 아버지를 평생 돌봐야 한다는 것, 이전에 이 사실 때문에 연애에 실패한 경험까지요.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지훈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영 씨, 그게 뭐가 문제예요? 서영 씨 아버님은 서영 씨에게 소중한 분이잖아요. 저도 서영 씨가 소중하니까 아버님도 제게 소중한 분이에요. 결혼하면 우리 집으로 아버님 모시고 살아요. 제가 평생 책임지고 모실게요. 제가 가장으로서 아버님을 돌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도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지훈이한테 감사했고 그를 믿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할 리가 없죠. 저는 서영 씨가 좋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지훈이는 세심하고 다정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줬어요. 고모한테 지훈이 이야기를 하니까 고모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서영아, 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고모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 지훈이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영아, 우리 결혼하자. 나는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지훈아, 부모님은 괜찮으실까? 나 같은 며느리를 원하실까? 지훈이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 집도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거든. 그러니까 서영이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드디어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는 날이 왔어요.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유명한 호텔 커피숍이었어요. 저는 긴장해서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고모가 너무 긴장하지 마.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라고 격려해 주셨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먼저 와 계셨어요. 멀리서도 눈에 띄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계셨거든요. 저는 속으로 지훈이가 집안이 평범하다고 했는데 하면서 당황했어요. 제 옷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제가 인사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이 너무 불편했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앉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긴 커피값이 엄청 비싸요. 그냥 기본 아메리카노나 마셔요. 요즘 커피값이 얼마나 비싼데. 저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좋은 호텔 커피숍에 와서 가장 싼 메뉴를 시킨다고요? 그것도 본인만 시키고 저한테도 같은 걸 시키라고 하시다니. 커피가 나오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제 집안 배경, 학력, 직장 등을 꼬치꼬치 물으셨어요. 저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애가 있다면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이 지적 장애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일상생활을 혼자 한다고요? 그럼 누가 관리하는데요? 당신이 결혼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지훈 씨가 저희 집으로 모시고 살자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커피숍 안이 조용한데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크게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윤서영 씨. 우리 아들이 당신을 데려온다고 해서 마지못해 만나는 거예요. 나는 이 결혼 반대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장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는 며느리라니요.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서는 안 돼요. 우리 아들은 훨씬 더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요? 우리는 이 동네에서 꽤 알려진 집안이에요. 시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일했고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장애인 아버지를 데리고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어머님,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훈 씨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결혼은 저희 둘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커피숍을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길거리에서 서서 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 분하고 창피했어요. 그때 지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영아, 엄마한테 연락받았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지훈이는 곧바로 달려왔어요. 저를 안아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래. 허세가 심하고 남 눈치를 많이 봐. 근데 실제로는 우리 집도 평범해. 엄마가 과장하는 거야. 대기업은 무슨, 아버지는 중소기업 다니셨어. 그것도 이미 퇴직하셨고. 엄마가 거칠애에 집착하는 성격이야. 그래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지훈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서영아, 나는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설득할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반드시 엄마를 설득할게. 믿어줘. 저는 지훈이의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지훈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결혼을 허락하신다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고모한테 달려가서 말씀드렸더니 고모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서영아, 내가 고생 끝에 좋은 사람 만났구나. 행복하게 잘 살아라.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성대한 결혼식을 원하셨지만 지훈이가 우리 형편에 무슨 큰 결혼식이냐. 작게 하자며 반대했어요. 결국 양가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하는 걸로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워 하셨지만 지훈이가 단호하게 밀어붙였어요. 결혼식 날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고모가 옷을 사주시고 미용실에도 데려가셨어요. 아버지는 낯선 상황에 어색해 하셨지만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거의 무시하셨어요. 인사도 대충 하시고 대화도 나누지 않으셨죠. 하지만 지훈이가 아버지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서 저는 안심했어요. 신혼집은 지훈이가 원래 살던 작은 투룸 아파트였어요. 20평대였는데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잖아요. 지훈이는 온라인 쇼핑몰 일을 집에서 했기 때문에 한쪽 방을 사무실로 쓰고 다른 방이 저희 침실이었어요. 결혼 초반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지훈이는 자상했고 다정했어요. 제가 퇴근하면 오늘 일은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하고 물어봐주고 주말에는 같이 장 보러 다니고 집에서 영화도 보고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전화해서 명절에는 꼭 우리 집으로 와야 한다.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니까 너희도 참석해라 같은 잔소리를 하셨지만 지훈이가 항상 제 편을 들어줘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2년, 3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검사도 받아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았어요. 4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의 압박이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야지. 그래야 우리 집안이 대를 잇지. 요즘 여자들이 아이 낳기 싫어서 일부러 안 낳는다던데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전화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결혼 5년째 되던 해 큰 변화가 있었어요. 고모가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고모는 그동안 혼자 사시면서 제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돌봐주셨는데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시고 무릎도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다니시면서 서영아 미안한데 이제 아버지를 자주 못 뵐 것 같아. 몸이 말을 안 들어라고 하셨어요. 그때 지훈이가 먼저 말했어요. 서영아, 이제 아버님 우리 집으로 모시자.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약속을 지키려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죠. 정말? 괜찮아? 당연하지. 나는 당신이랑 결혼할 때 이미 마음먹은 거야. 시어머니는 물론 극구 반대하셨어요. 장애인을 집에 들이면 어떡하냐?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냐?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다. 지훈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서영이랑 결혼할 때 아버님 모시기로 약속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아버님은 모실 거예요. 저는 그때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남편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아버지는 저희 신혼집으로 오시게 됐어요. 작은 투룸이라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지훈이 사무실로 쓰던 방을 아버지 방으로 꾸며드렸어요. 지훈이는 거실 한쪽에 책상을 두고 일했어요. 아버지가 오신 첫날, 저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아버지가 불편해하실까봐 걱정됐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와 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서영아 왔어? 아버님이랑 저녁 뭐 먹을지 이야기하고 있었어.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훈이가 말했어요. 서영아, 아버님 모시고 사는 거 전혀 부담 안 돼. 낮에 내가 집에 있으니까 아버님 챙기는 것도 어렵지 않아.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제가 출근할 때 아버지는 방에서 쉬고 계셨고 지훈이는 거실에서 일했어요. 퇴근하면 셋이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산책을 나갔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무렵부터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제가 퇴근했을 때 지훈이의 표정이 좋지 않은 날이 많아졌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쇼핑몰 일이 좀 복잡해서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 무렵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해져서 지훈이 쇼핑몰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대형 플랫폼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작은 쇼핑몰들은 힘들어지고 있었죠. 저는 남편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예정보다 일찍 퇴근했는데 아버지 방문이 안에서 잠겨 있더라고요. 저는 노크를 했어요. 아버지,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을 때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문을 잠그셨어요?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버지? 제가 다시 물었지만 아버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지훈이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아버지 방문이 왜 잠겨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지훈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버님이 낮잠 주무시려고 잠그신 것 같던데. 별일 아니야.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때는요. 또 다른 날 제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버지는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지훈이가 부엌에서 나오는 걸 보시고는 입을 다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지훈이만 보면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는데 여러 번 반복되니까 확실했어요. 뭔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결혼 7년, 8년이 지나면서 지훈이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제게도 짜증을 자주 냈어요. 밥이 너무 짜, 왜 이렇게 청소를 대충 했어?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그 같은 말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제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더 잘해야 한다고요. 9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 칠순 잔치가 있었어요. 시댁에서 큰 음식점을 빌려서 친척들을 다 초대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날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하셨대요. 우리 집안의 체면을 보여줘야 한다면서요. 잔치 당일 저는 아버지와 함께 갔어요. 아버지는 새 정장을 입으셨는데 어색해 하셨어요. 잔치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시댁 친척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이미 시어머니한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식사가 시작되고 한참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인사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기 우리 며느리 보이시죠? 우리 며느리가 시집 와서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애를 못 낳았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애 낳기 싫어한다더니 그런가 봐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친정아버지가 장애가 있어서 우리 집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정말 고생이 많아요. 우리 아들이 착해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며느리는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훈이의 반응이었어요.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편을 들지 않았어요. 10년 가까이 항상 제 편이었던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외면한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지훈이한테 말했어요.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엄청 창피했어. 지훈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좀 그러셔도 참아야지. 오늘 아버지 칠순인데 분위기 안 좋게 하면 어떡해. 내가 좀 이해해줘.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해? 제가 뭘 더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10년 가까이 참고 살았는데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방에 계셨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어요. 그 후로 지훈이는 더 변했어요. 저한테 짜증을 더 자주 냈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방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만 했어요. 저는 혹시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컴퓨터를 몰래 확인해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결혼 10년째 되던 해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해야 하고 남편은 도와주지 않고 시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잔소리하고 정말 한계였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이혼하면 아버지는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요. 11년째 되던 해 가을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고모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이웃분이 고모 집에 들렀다가 쓰러져 계신 고모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주셨대요.
뇌졸중이었어요. 저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고모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큰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왔는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퇴원 후에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민 끝에 회사에 6개월 휴직을 신청했어요. 고모를 돌봐야 했어요. 고모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와 아버지를 돌봐주셨어요. 이제 제가 고모를 돌볼 차례였어요. 지훈이한테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그래, 고모님 돌봐드려야지라고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지금 뭐 하자는 거야? 6개월이나 휴직한다고. 내 책임은 어떡하고? 저는 고모가 아프셔서 돌봐드려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고모가 아프면 요양원에 보내든지 해.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지 친정 쪽 일로 휴직까지 하면 어떡해? 시아버지는 누가 돌보고? 저는 참다 폭발했어요. 어머님, 제 고모가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어머니 없이 자란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평생 고모가 돌봐주셨고요. 이제 제가 고모를 돌봐야죠.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셨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 사람이야. 친정쪄 그만 봐. 이런 식이면 이혼해. 저는 그 말에 완전히 화가 났어요. 이혼하시라고요? 좋아요. 그럼 이혼하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지훈이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보고 이혼하래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10년 넘게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고모 병수발 가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지훈이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서영아, 나도 어렵다.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6개월은 너무 길어. 한 달만 다녀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나는 6개월 휴직하고 고모 돌볼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당신이 알아서 말씀하세요. 나는 더 이상 어머니랑 통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무시했어요. 지훈이는 중간에서 난처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고모를 돌보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병원 가서 고모 식사 도와드리고 재활 운동 도와드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어요. 고모는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처음에는 말씀도 잘 못하시고 움직임도 거의 없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회복되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제가 병원에서 고모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고모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서영아라고 부르셨어요. 고모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네,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서영아, 내가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너한테 꼭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남편. 지훈이 말이야. 저는 긴장했어요. 지훈이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고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쓰러지기 한두 달 전쯤이었나. 지훈이가 나한테 찾아왔어. 혼자서. 지훈이가요? 왜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고모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훈이가 나한테 내 아버지 돌보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서 돈을 달라고 했어. 병원비랑 약값이 필요하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고모한테 돈을 달라고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버지 병원비나 약값은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고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 그래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얼마나 달라고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고모는 처음엔 200만 원이었어. 나는 내가 어려운 줄 알고 그냥 줬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그 후로도 몇 번 더 왔어. 아버님 검사비가 필요하다. 약값이 올랐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총 1,000만 원이 넘게 준 것 같아.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1,000만 원이요? 남편이 고모한테 1,000만 원 넘게 받았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 병원비나 치료비가 특별히 늘어난 적도 없고요. 고모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 내 아버지가 혼자 있을 때 위험할까봐 방에 폐쇄회로 영상 장치를 설치했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다면서. 내가 알고 있니? 폐쇄회로 영상 장치요? 아버지 방에요? 저는 그런 거 있다는 말을 남편한테 들은 적이 없었어요. 고모, 저 그런 거 몰라요. 남편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고모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서영아, 그리고 지훈이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 아버님이 말을 안 들으실 때가 있다. 가끔 훈육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말했어. 나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고모는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모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훈육? 말을 안 들으면? 갑자기 머릿속에 지난 몇 년간의 이상했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 방문이 잠겨있던 일, 아버지가 말씀하시려다가 남편 보고 입을 다무시던 일, 아버지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던 일. 고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지훈이가 아버지한테. 고모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서영아, 확인해봐. 혹시 몰라.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내 아버지 요즘 전화해도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고모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폐쇄회로 영상장치. 그게 정말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남편 컴퓨터에 있을까? 그 영상을 보면 뭐가 찍혀 있을까? 다음 날 오전 저는 병원 일정을 조금 미루고 집으로 갔어요. 지훈이는 밖에 나가 있었어요. 혼자 집에 있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혹시 방에 카메라 같은 거 있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신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방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책장 위쪽을 가리키셨어요. 거기 작은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어요. 정말로요. 저는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가 카메라를 자세히 봤어요. 작동 중이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셨어요. 4년 전부터요. 아버지가 이 집에 오신 때부터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년 동안이나 카메라가 있었다고요? 그럼 그 영상들은 어디 있을까? 저는 지훈이 서재로 갔어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컴퓨터를 켰어요. 손이 떨렸어요. 파일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업무 관련 폴더, 사진 폴더, 음악 폴더. 그리고 안전관리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어요. 저는 그 폴더를 열었어요. 거기에 영상 파일들이 가득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4년치 영상이었어요. 저는 가장 최근 날짜의 영상을 클릭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 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어요. 화면에는 아버지 방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지훈이가 들어왔어요. 지훈이의 표정이 제가 아는 남편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아버님, 영상 속 지훈이가 말했어요.
목소리도 달랐어요. 제가 아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또 화장실 바닥에 실수하셨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조심하라고. 이제 벌을 받으셔야겠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흔들며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지훈이는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일으켜 세워서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작은 화장실 안에 아버지를 밀어넣고는 문을 쾅 닫았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어요. 1시간 동안 거기 계세요. 생각 좀 하시라고. 지훈이가 냉정하게 말하고는 나갔어요. 화면에는 닫힌 화장실 문만 보였어요.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빨리 감기를 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화장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4시간, 5시간. 무려 5시간이 지나서야 지훈이가 다시 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아버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아버지를 일으켜서 침대로 데려갔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다른 날짜의 영상도 열어봤어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지훈이가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버님 때문에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쇼핑몰 일도 망치고 있고요. 당신만 아니면 저는 더 잘 살 수 있었어요. 서영이도 당신 때문에 저한테 신경을 못 쓰잖아요. 애도 못 낳고 다 당신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지훈이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부부는 행복했을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왜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밤에 아버지가 주무시려고 누워 계시는데 지훈이가 방에 들어와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나갔어요. 아버지는 귀를 막으며 힘들어 하셨어요. 음악은 1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다시 와서 음악을 끄더니 이제 주무세요. 하지만 내일 아침 6시에는 일어나셔야 해요. 알죠?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점심시간이 지나도 지훈이가 아버지한테 식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밥을 가져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일이 바빠서요. 이해하시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차가운 밥을 드셨어요. 영상마다 지훈이의 학대가 찍혀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두기, 밤에 잠 못 자게 하기, 식사 시간 늦추기, 소리 지르기, 욕하기. 4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던 거예요. 제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매일같이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믿었던 남편이 제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했다니요? 또 다른 충격적인 영상도 있었어요. 지훈이가 카메라를 향해 직접 말하는 영상이었어요. 마치 일기처럼요.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장인어른은 정말 손이 많이 간다. 서영이는 모르겠지만 이 노인네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 쇼핑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하지만 참아야지. 서영이를 위해서. 아니, 솔직히 서영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고모한테서 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서영이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지훈이가 카메라를 향해 비웃듯이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었다고요? 12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계속 영상을 봤어요. 밤새도록 봤어요. 4년치 영상을 다 보는데 거의 밤을 새웠어요. 영상마다 남편의 악행이 기록돼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최근으로 올수록 학대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최근 영상에서는 지훈이가 아버지를 밀치기도 했어요. 짜증나. 제발 좀 말 들어요. 하면서 아버지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아버지가 뒤로 넘어지셨어요. 바닥에 쓰러지신 아버지를 보고도 지훈이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또 어떤 날은 아버지가 배가 고프다고 부엌으로 가셨는데 지훈이가 허락 없이 부엌에 들어오지 마세요. 식사 시간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는 겁에 질려서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컴퓨터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제가 믿었던 사람이 이런 괴물이었다는 게.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컴퓨터 파일 중에 통장 내역서가 있었어요. 지훈이 개인 통장이었어요. 거기에 고모한테 받은 돈이 찍혀 있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여러 번에 걸쳐서 총 12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나갔어요. 남편이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명품 가게, 고급 술집. 자기 혼자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든 증거를 휴대전화에 복사했어요. 영상 파일들, 통장 내역서, 모든 걸 백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아버지도 저를 안으시며 우셨어요. 12년 결혼 생활 중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더 이상 아버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요. 저는 아버지한테 약속했어요. 그날 오후 지훈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요. 지훈이는 저를 보고 오늘 병원 안 갔어? 하고 물었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 화면을 지훈이한테 보여줬어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화장실에 가두는 영상이었어요. 지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너 내 컴퓨터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을 다 봤어요. 4년 동안의 영상을 다 봤어요. 그리고 고모한테 거짓말해서 돈 받아낸 것도 알아요. 도박한 것도 알아요. 지훈이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서영아, 이건 오해야. 내가 아버님을 훈육한 거지 학대한 게 아니야. 아버님이 자꾸 말을 안 들으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돈은 정말 필요해서 그랬어. 쇼핑몰 일이 안 풀려서 빚이 생겼거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훈육이요? 화장실에 5시간씩 가두는 게 훈육이에요? 밤에 잠 못 자게 하는 게 훈육이에요? 소리 지르고 밀치는 게 훈육이에요? 그리고 도박으로 날린 돈이 빚이에요? 당신은 인간도 아니에요. 지훈이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나 없으면 너도 힘들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지훈이를 내려다봤어요. 역겨웠어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당신이 제 아버지한테 4년 동안 한 짓을 알면서도요? 절대 용서 안 해요. 당신을 인간으로 볼 수도 없어요.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미리 예약을 해뒀던 터였어요. 변호사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영상 파일을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장애인 학대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해요.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행, 감금. 여러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기죄로도 고소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혼 소송도 진행하셔야죠.
저는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먼저 경찰서에 가서 남편을 장애인 학대로 고소했어요. 영상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경찰도 즉시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모한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추가 고소했어요. 이혼 소송도 제기했어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내용으로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청구했어요. 며칠 후 지훈이가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제게 계속 전화를 했어요. 서영아, 제발 고소를 취하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인생이 끝나버려. 제발.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아니, 서영 씨. 제발 우리 아들 용서해줘요. 고소를 취하해주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가면 어떡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12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시더니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제 아버지한테 한 짓을 아세요? 4년 동안 매일같이 학대했어요. 저는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리고 제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형사 재판과 이혼 재판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형사 재판에서 검사님이 영상 증거를 제출했을 때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판사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보셨어요. 지훈이 변호사는 최대한 형을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피고인이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건 아닙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 검사님은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사기까지 저질렀습니다.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훈이의 온라인 쇼핑몰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재판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쇼핑몰 리뷰 페이지에는 악플이 쏟아졌어요. 장애인 학대자의 가게에서는 절대 물건 안 산다. 양심도 없는 인간. 이런 사람이 장사를 하다니 믿을 수 없다. 쇼핑몰 폐쇄하라.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어요. 결국 지훈이는 쇼핑몰 문을 닫아야 했어요. 1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이 끝난 거죠. 시댁 분위기도 엉망이 됐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건강이 악화됐대요. 시아버지와도 관계가 나빠졌고요. 시아버지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워서 이 꼴이 났다며 시어머니를 원망했다고 해요. 몇 달 후 형사 재판 판결이 나왔어요. 지훈이는 장애인 학대죄와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받았어요.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된 거죠. 이혼 재판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났어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지훈이에게 있다고 인정됐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의 70%를 제가 받게 됐어요. 물론 지훈이한테 재산이 많지 않았어요. 아파트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아파트를 팔아서 제 몫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고모한테 사기로 받아간 1,200만 원도 전액 돌려받았어요. 물론 지훈이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죠.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고모는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셨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되시지는 못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고 일상생활은 가능하실 정도로 회복하셨어요. 저는 아파트 판 돈으로 작은 빌라를 샀어요. 투룸이었는데 아버지와 고모가 각자 방을 쓰시고 저는 거실에서 잤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회사에도 복직했어요. 동료들이 많이 걱정해줬어요. 제 사정을 아는 몇몇 동료들은 정말 힘들었겠다, 잘 이겨냈다며 응원해줬어요.
저는 일에 집중하면서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겪은 일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밤에 잘 못 주무시고 갑자기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놀라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정신과에 모시고 가서 상담 치료를 받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상담을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아버지,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결국 아버지는 상담을 시작하셨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아버지도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몇 달 후에는 밤에도 잘 주무시게 됐고 화장실도 혼자 가실 수 있게 됐어요.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제가 출근할 때 잘 다녀와라고 말씀하시고 퇴근하면 왔니? 라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고모도 점점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지팡이 없이도 조금씩 걸으실 수 있게 됐어요. 고모는 서영아,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낸 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모가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고모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고모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 세 식구는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행복해요. 주말에는 근처 공원에 산책하러 가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은 맛있는 걸 해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짜증도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지훈이는 지금 어렵게 산다고 들었어요. 쇼핑몰은 망했고 전과자가 되어서 취직도 어렵고 대출빚도 많대요.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나빠져서 연락도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짓의 대가를 받는 거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고모가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계속 고통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겠죠. 거짓말 속에서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가족 때문에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헌신적인 척하는 사람은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요. 저는 12년이나 걸려서 알았지만 여러분은 더 빨리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볼 때 말만 듣지 마세요. 행동을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지훈이는 제 앞에서는 헌신적인 남편이었지만 제가 없을 때는 괴물이었어요. 저는 이제 40이 됐어요. 12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계속돼요. 아버지와 고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정직하게 살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그때를 돌아봐요. 그날 밤 지훈이의 컴퓨터를 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고통받으셨을 테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아요?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사람인데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후회하는 건 단 하나예요. 아버지가 4년 동안 고통받으신 것. 제가 더 일찍 눈치챘더라면 아버지는 그렇게 오래 아프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게 제일 죄송하고 마음 아파요.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사과했어요.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제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괜찮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버지의 그 말씀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어요. 요즘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많아요. 고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버지도 웃으시고 저도 웃어요. 주말 아침에는 세 식구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고모가 국을 끓이시고 저는 반찬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상을 차리세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텔레비전에서 본 재미있는 프로그램, 동네 소식. 평범한 이야기들이지만 너무 행복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회사 생활도 안정됐어요. 올해 승진도 했어요. 팀장님이 서영 씨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일을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해봐요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힘이 됐어요. 동료들도 저를 많이 응원해줘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워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지난주에는 회사 동료 한 명이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서영 씨, 제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저는 웃으며 거절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지금은 저 자신과 가족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 생각해 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주말에 아버지, 고모와 함께 근처 산에 가벼운 등산을 가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세 식구 모두 등산을 즐기세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마음이 정말 시원해져요. 서영아, 우리 여기까지 잘 왔다. 고모가 말씀하세요. 정말 잘 왔어요. 저도 대답해요.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참 넓고 아름다워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작게 느껴져요. 가끔 지훈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12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리움이나 미련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정도예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눈, 진실의 중요성, 용기를 내는 것의 가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을 알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확인하세요. 모르는 채로 사는 것보다 진실을 아는 게 나아요. 아플 수 있지만 그래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학대를 당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학대받는 사람이 있다면 꼭 신고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용기예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시간과 관찰이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특히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지훈이는 제 앞에서는 헌신적인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없을 때는 무력한 아버지를 학대하는 괴물이었죠.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12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 가면을 벗겨냈어요. 그리고 제 삶을 되찾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요. 진실 속에서 살아요. 그게 훨씬 편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변호사님과 경찰, 그리고 주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제 직감을 믿었기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실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12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는 게, 혼자서 아버지와 고모를 돌보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 식구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요.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